안녕하세요. 사기열전에서 미공자 열전을 발표하게 된 한지연입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적 배경을 알아본 다음에 본문을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시기는 춘추 전국 시대인데요. 아까 우리미가 설명했듯이 시기는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나라가 그 수도를 낙양으로 옮긴 후부터 진나라가 한위조를 분열하기까지를 춘추 시대라고 하고요. 그때부터 진나라가 나라를 통일할 때까지를 전국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이야기는 전국시대가 배경이 되는데, 그래서 이 전국시대의 시작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원전 453년에 한, 조, 위 이 세 가문이 진나라의 실권자였던 지백을 죽이고 그 영토를 공평하게 나눠 가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진나라가 세 개로 나뉘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삼진의 성립이 됩니다. 이때 이 주나라까지 있었던 봉건제도가 해체되었고, 그 다음에 혼란스러웠던 시대에 대해서 각자 입장을 내놓았던 제자백가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 한, 조, 위 이 세 가문이 자기들이 제후가 아닌데 제후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그로부터 50년 후인 기원전 403년에 그 후손들이 지위 열왕으로부터 정식적으로 제후 지위를 승인받게 되면서 이 세 나라가 이제 국가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근데 이 전국시대의 시작이 세 가문이 실권자를 죽이면서부터 시작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는 전체적으로 아랫사람이 예의를 지키지 않고 윗사람을 치는 하극상의 시대와,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영토로 삼는 양육강식의 시대가 열리게 되고요. 또 그런 전쟁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국시대에 있었던 변화와 발전인데요. 전국시대에는 일단 우경이니까 서로 농사를 짓는 문화가 생겨났고요. 또 철기가 보급되었습니다. 또 상인의 직업 구분이 뚜렷해졌고, 능력에 따른 인재 지능이 생겨나게 됩니다. 또 각 제후들 간의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경제가 발달되고, 제자백가가 출현하면서 문학도 발전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봉건체제의 나라에서 이제 영토국가로 발전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 춘추 전국시대를 중국시대의 전환기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전국칠흥이란, 아까 우리가 말했듯이 춘추시대에는 5패가 있었다면 전국시대에는 칠웅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전국칠웅은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 7개의 나라가 살아남아서 패권을 다투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7개의 진, 위, 조, 한, 제, 연, 초, 이 7개의 제후들을 전국칠웅이라고 합니다. 전국시대가 어떻게 멸망하게 되냐면, 위나라에서 진나라로 건너온 상황이라는 사람이 법을 바꿔야지 이 나라가 더 부강해진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진나라의 당시 왕이었던 효공이라는 왕이, 그러면 내가 너한테 벼슬을 줄 테니까 그 법을 한번 추진해봐라 해서 사람이 이제 병법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때 생겨난 법이 세금이나 병역의 의무를 질 때 5집
10집 혹은 10집이 함께 책임진다. 능력이 뛰어나거나 나라에 큰 공을 세웠다면 신분에 상관없이 상을 준다. 더 이상 봉건제는 없다. 전국을 31개의 현으로 재편성하고 모든 지역에 지방관을 파견한다. 이런 법이 새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그 우경이나 철기가 보급되었는데, 그러니까 진나라는 원래 진나라는 이렇게 다른 나라들에 비해 물이 가까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비옥한 땅도 적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에게 무시를 받던 그런 나라였는데, 이 병법을 추진하면서부터 나라가 부강해지게 됩니다. 또 왕이 직접 지배하는 중앙집권 체제의 국가의 모습을 갖춰 나갔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진나라가 이렇게 부강하니까 옆에 있던 다른 6국가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진나라가 새로 변화했던 것들을 자기들도 따라서 하는데, 그래도 이제 진나라가 너무 강해지니까 불안했던 소진이라는 사람이 우리 6국가가 같이 동맹을 해서 진나라를 물리치자 하는 합종책을 이끌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나라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 소진이랑 같이 공부를 했었던 장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각각 6국가와 동맹을 해서 이 합종책을 와해시키자 하는 연합책을 구사합니다. 이 두 개의 동맹이 계속 대결을 하다가 진나라가 이기는 횟수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는 진시황이 법가를 바탕으로 통일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서 한나라를 시작으로 6나라를 차례대로 무너뜨리면서 전국이 통일됩니다. 그 다음에는 인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공자라는 사람인데요. 공자의 본명은 무기입니다. 그리고 위나라 왕인 위소왕의 아들이고요. 전국시대의 저명한 정치가 군사가로서 조나라의 평원군 조승, 제나라의 맹상군 전문, 초나라의 춘신군 황률과 함께 전국시대의 사공자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 공자라는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은 무기이고, 그 무기는 당시 위나라의 왕이었던 위소왕의 아들이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자의 누이는 조나라의 아우인 평원군의 부인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무기는 위나라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그 누이는 이제 조나라의 왕의 아우와 결혼을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는 후생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후생은 원래 분명은 호영이었지만 존중하는 의미에서 후생이라고도 불립니다. 후생은 위나라의 인사였으며 성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나이는 많았지만 집은 가난했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공자가 이 사람이 현명하다는 걸 듣고 물자를 많이 재물을 바치는데 이 후생은 거절을 하고, 그다음에 또 그런 에피소드가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결국에 이 후생이라는 사람은 공자와 같이 다니면서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해줍니다. 1단락을 시작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나라 공자는 위소왕의 작은 아들이자 위안리왕의 일곱 동생이다. 소왕이 죽자 안리왕이 즉위하여 공자를 신릉宮에 봉하였다. 이때 범수가 위나라에서 도망쳐 진나라 재상이 되어 위즈에게 원망을 품고 있었으므로 진나라 군사가 대령을 내어싸고 위나라 하양의 학원을 깨뜨려 왕묘를 달아나게 하였다. 먼저
설명하자면 위나라의 공자 무기는 위소왕의 아들이자 위안리왕의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위나라의 소왕이 죽으니까 안리왕이 그 뒤를 이어서 즉위를 했어요. 그리고 공자를 신명군이라는 자리에 봉하였습니다. 근데 범수라는 사람이 원래 위나라 사람인데 위나라에서 도망쳐서 진나라로 갔다고 말하고 있죠. 진나라 재상이 되어서 이제 위나라를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위왕과 공자는 이를 근심하고 있었던 이게 이때 당시 위나라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 문단에서는 공자가 어떤 사람인지 나오게 되는데 공자는 어질고 선비에게 몸을 낮추어 선비라면 한불초를 다지지 않고 모두 공경하고 예로 사귀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식객이 3,000명에 이르렀습니다. 이 때문에 한 10년 동안 다른 나라들이 위나라를 공격하지 못했던 게 바로 이 공자가 무서워서였다고 합니다. 이 단락은 유진이가 나와서요. 위나라에 후영이라는 인사가 있었는데 나이 이르는 강해져 대령의 이름으로 선문을 시켰다. 공자가 듣고는 가서 청하여 물품을 두터이 보내고자 하였다. 받으려 하지 않고 말하였다. 신은 몸을 수양하여 해치를 고객이 한 지가 수십 년이 오며 가문으로 공부하다 하여 공의 죄를 받지 않겠사옵니다. 공자는 이에 술을 사여 호흡비는 개그도 크게 불어모았다. 네, 위나라의 후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이는 이른이고 지금 가난하였으며 그리고 성을 지키는 사람이었다고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공자가 그 후영이라는 사람한테 물품을 보내고자 하였는데 후영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자는 빈객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후영을 초대를 해요. 근데 이 후영을 직접 공자가 데리러 가는데 자기가 고삐를 들고 그다음에 귀한 자리를 이 후영에게 내줍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은 다 이 후영이라는 사람을 욕하게 되고 근데 이제 후영이 가는 도중에 내가 만날 사람이 있다 하면서 잠깐 들려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회라는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공자의 반응을 살피는데 공자는 얼굴 안색이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온화해졌다고 하죠. 그래서 이걸 보는 후영은 공자의 안색이 온화해지는 걸 보고 이제 출발을 다시 하게 됩니다. 후생이 이를 보고 공자가 선비한테 잘해준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일부러 버릇없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네, 윤미리가 말한 게 맞습니다. 공자가 아까 어지르고 그 다음에 선비들에게 공경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죠. 그거를 후생이 빈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다음 문단은 주한이가 와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으로 공자가 후생을 이끌어 상자에 앉히고는 빈객들에게 주를 소개해 주니 빈객들이 모두 놀랐다. 조용히 물어있자 공자가 일어난 후생 앞에서 축주를 해주었다. 후생은 뒤에 공자에게 말하였다. 오늘 제가 공자께 한 짓으로 또한 충분합니다. 저는 바로 이 집에서 건물을 지키는 사람인데 공자께서 친히 권하로 권유해 주시어 친히 사람이 많은 우리 석상에서 저를 맞이하였으며 들어야 할 곳이 아닌데도 이제 공자께서는 일부러 그것을 들으셨습니다. 약 20년에 군수왕은 이미 그 나라의 장편의 군사를 깨뜨리고 또 군사를 진격하여 한단을 열었었다. 공자의 누이는 조행하의 아우 평화군의 부인으로 여러 차례 위안 및 공자에게 편지를 보내어 이 나라에게 구원을 청하였다.
지금 이 내용은 미양리왕이 위나라의 왕일 때 진나라가 조나라를 공격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 조나라의 이 무기 공자의 부인이 아니 공자의 누인이 이 그 조나라의 사람과 결혼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그 누이가 편지를 보내서 공자에게 우리 조나라를 좀 도와주라고 하는데 미왕은 진나라가 그 조나라를 공격하고 나서 다시 위나라로 와서 우리까지 공격할 걸 두려워해서 군사를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공자는 그래서 공자가 미왕에게 계속 그 군사를 지원해달라고 청하지만 미왕은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공자는 아무리 해도 왕을 설득시킬 수 없을 것임을 알았지만 공자만 세고 조나라는 망하게 버려둘 수가 없었다고 생각하여 이에 반대풀에 참하여 수레 대가리를 갖춰 객들을 데리고 진나라 군대로 가서 조나라와 함께 죽으려 했다. 가는 길에 유명을 들러 후세를 만나보고 진나라의 군대와 죽으려는 사람을 다 알려주었다. 결별을 하고 떠나는데 후생이 말하였다. 공자께서는 힘쓰시기로 50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공자는 내는 가다가 머리를 불쾌하여 말았다. 이제 공자가 위왕을 설득하는데 왕이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군대를 이끌어서 직접 조나라를 구하러 가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후생과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후생은 자기는 늙었으니까 같이 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송별도 하지 않으니까 공자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왜 내가 가는데 이렇게 이 작별 인사도 하지 않냐라고 하니까 후생이 지금 아무나 대책도 없이 무작정 가는 것은 짐승의 고깃 덩어리를 던져주는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그것은 진비라는 사람이 위왕이 진비라는 사람을 시켜서 그냥 대충 이렇게 도와주는 척만 하고 사실은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 진비의 병부를 자기가 가지고 조나라를 구하러 가려는 계획인데 진비의 병부는 늘 왕위에 침실해 있고 또 여희라는 사람이 여자가 총애를 받아서 왕의 침실을 드나든다고 하니까 여희를 이용해서 그 병부를 훔치고 조나라로 가서 구해주라 이런 내용입니다. 용률이 나와서 제가 갔던데 여기를 붙이는 나무를 살해했으나 여기가 복수심을 기른 지 3년이나 되고 왕이 그 붙이는 원수를 바꾸자 하였으나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공자에게 입수하자 공자께서는 대구로 하여금 그 원수의 머리를 졸라 여인에게 삼켜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그 여희라는 사람을 이용해서 진비의 병부를 빼앗아서 조나라를 공격하자, 아니 조나라를 구하자라는 이제 작전을 가지고 이제 여희에게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마침 이 여희의 아빠가 남한테 살해를 당했어요. 근데 공자가 그 범인을 몸을 잘라서 여희에게 갖다 주면서 복수를 대신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희가 공자를 위해서 그 병부를 훔쳐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후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병부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 진비라는 장수가 굉장히 유명하고 그를 따르는 다른 병사들도 많았기 때문에 수십 개 그 병사를 주진 않을 것이다. 그걸 대비해서 주회라는 사람, 아까 그 후생이 공자의 초대에 가기 전에 들려서 만났던 사람이죠. 이 주회를 데려가서 만약에 진비가 군사를 주지 않는다면 주회로 하여금 진비를 죽이고 빼앗아라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이제 진비가 듣지 않는다면 그를 치게 할 수 있겠다 하니까 공자가 갑자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 이유는 이제 나중에 토론할 때. 그다음 이어지는 내용은 어린이가 나와서 읽어보겠습니다. 공자가 말하였다. 진비는 목소리가 큰 고장인데 가서 그가 따르지 않는다면 그들이 죽여야 할 것이니 이 때문에 이는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겠소. 이에 공자는 주의를 청하였다. 주의가 웃으며 말하였다. 저는 바로 시중에서 타인을 놀리는 결정으로 공자께서 친히 여러 차례나 당신을 가져주는데도 대답하지 않는 것은 작은 일은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서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다 뒷내용 나와버려서 그 공자가 진비를 치러 가기 전에 갑자기 눈물을 흘렸는데 눈물을 흘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생님이 여기 답이 나와 있다고 해가지고 첫 번째 질문은 딱 답이 나와 있었다고. 그래서 공자가 말하였다. 진비는 목소리가 큰 고장인데 가서 그가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죽여야 할 것이니 이때 본이 오는 것일 뿐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겠소. 요거 잠깐. 그러면 진비가 죽을까봐 우는 거야? 응?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주희가 목숨을 맞춰가지고 다치려고 해가지고 이렇게 감동스러워서 하는 거 아닐까? 감동스러워서? 공자가 지금 공자의 작전에 따르면 진비를 죽이는 건 불가피한 거잖아요. 그래서 진비가 굉장히 능력이 좋고 훌륭했던 인물이었는데 내 작전이 성공하려면 이 진비를 죽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것이라고 합니다. 그 주회가 공자가 주회한테도 물품을 보내려고 했는데 주회는 여러 차례 주회도 마찬가지로 거절했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나오죠. 작은 일은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때야말로 내가 공자에게 보답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받지 않았지만 지금 공자를 위해 목숨을 바치려는 상황입니다. 또 후세는 내가 늙어서 같이 갈 수는 없으니까 공자가 진비의 군영에 도착하는 때 자결을 함으로써 뜻을 같이 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예상대로 진비는 왜 지금 달랑 술래 한 대를 들고 와서 나를 대신하려 하니 그게 어째서라고 물으면서 군사를 쉽게 주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주회가 철근을 들고 진비를 죽임으로써 공자는 진비의 군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공자는 나라를 배신한 거잖아요. 마치 그 이성계처럼. 근데 이럼으로써 조나라는 진나라로부터 이제 더 도움을 얻을 수는 있지만 위나라로 볼 때에는 반란을 일으켜서 군사를 빼앗은 거기 때문에 질문에 내가 만약 공자라면 어떤 선택을 하였을까라고 넣었습니다. 군대를 다스리려 궁중의 명을 내려 말하였다. 너와 함께 궁중에 있으면 아비는 돌아가고 형제와 함께 궁중에 있으면 형은 돌아갈 것이며 독자는 형제가 없으면 돌아가서 부모를 공경하라. 대령 평안을 얻어 군사를 진전시켜 진나라 군사를 쳤다. 진나라 군사는 흩어져가겠으며 자신의 한계를 구하라고 조나라를 진격시켰다. 공자가 군사를 이끌고 진나라 군사를 쳐서 진나라를 물리치고 조나라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위나라의 왕은 공자가 병거를 훔치고 진비를 속여서 죽인 것에 화나겠죠. 그래서 공자가 그걸 알고
군사만 따로 보내고 자기는 조나라에 남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왕이 그것을 금지하여 이에 위나라의 큰 망대를 내어 진리의 복을 전하나 위왕에게 군가를 흩게 하였다. 위왕은 날마다 흩는 말을 듣다 보니 믿지 않을 수가 없어 나중에는 다른 사람을 시켜 군자 대신 장수가 되게 하였다. 이제 진나라의 왕은 위왕에게 이 공자를 헐뜯는 말을 맨날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그 위나라 왕도 그것을 믿고 공자 대신 다른 사람을 장수로 세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